현지 시각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습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놀라고 있는데요.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한겨레신문 국제부 정의길 선임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선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하영 기자가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고 이렇게 좀 요령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입니다. 2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일 낮이 되겠습니다. 2일 밤 10시 46분에 작전 개시를 지시를 했고요. 20개의 지상 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을 했습니다. 해병, 해군, 공군,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자, F-22, F-35 시작해서 다수의 원격 조종 무인기까지 저공 비행으로 베네수엘까지 날아갔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작전이 아니고요, 전쟁 경우입니다. 예, 침공이고요. 자, 실제로 체포 작전에 투입이 된 것은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하고요,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특수작전 항공연대는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 당시에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시를 파키스탄으로 실어나른 그런 부대입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 안과 가옥에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3일 오전 1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곧바로 부부를 체포한 것 같습니다. 부부를 체포한 다음에 모든 비행기가 전원 복귀했고 당시에 베네수엘라 군인 민간인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전 뒤에 미군은 오전 3시 반입니다.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났고요.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군 함 이오지마 함으로 복귀를 시켜서 현재는 지금 뉴욕에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오지마 함으로 복귀시킨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오지마가 일본 섬이고요. 그 이오지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사진으로 등장하죠. 성조기를 이렇게 군인들이 꽂는 장면이죠. 전 그래서 이오지마 함으로 복귀한 것도 또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트럼프는요, 이 장면을 어디서 지켜봤냐면 마라라고에서 지켜봤습니다. 마라라고에서 지켜봤고, 자, 이 작전은 지난 8월부터 CIA가 소규모 팀이 현재 파견돼서 대통령 동향을 감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왜 이렇게 침공한 거죠? 그 설명에 앞서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를 이게 펼쳐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대륙의 제일 북단에 있고, 그렇죠. 콜롬비아와 같이 카리브해에 접하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이 카리브해 지역입니다. 카리브해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호수 같은 지역이고 자기네 내해 같은 곳인데 그 내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 중남미 국가 중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기들의 지정학을 얘기할 적에는 한계선을 갖다가 일단 아마존강 북쪽과 남쪽으로 나눕니다. 즉 아마존강 북쪽, 즉 카리브해 쪽 북쪽은 카리브해 연안 쪽이 자기들한테는 사활적인 이해지대고 그 남쪽은 약간 좀 이제 징후도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 강이라는 큰 산림지대가 그 지형적으로 막고 있는 데다가 북미 대륙에서 미국 본토에서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카리브해 지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메리카 세력권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네 사활적인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북미 대륙으로 통하는 입구에 있고 거기다가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남미 대륙으로 이제 유럽 세력들이 진출할 적에 당연히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대륙에서 봤을 때도 콜롬비아와 카라카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입구이자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특히 이 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난 석유가 현재 가매장량, 즉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한 3조 5천억 배럴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2조 배럴이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물론 이제 나라별로는 최대 매장량으로는 최대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베네수엘라 석유가 좀 사용하는데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석유라서 석유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매장량이 거의 2조 배럴로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석유까지 있으니까는 전통적으로 친미 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 회사의 독점이 되고서 거의 거래가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계층적으로 양극화되고 이제 친미 우파 석유 산업을 갖춘 상층부와 나머지 하층부 사이에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불만이 많아지면서 1999년에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군인이 나타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집권을 하면서 반미 사회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네수엘라가 쿠바와 함께 중남미 대해서 반미 사회주의의 일종의 기지가 된 거죠. 그때 석유값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베스가 집권하고 나서 2000년 내내 중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출하면서 중국의 석유를 수출하고 하면서 중남미의 광물 전체가 다 원자재 값이 폭등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팔아가지고 일단 자기들의 꿈이었던 이제 빈민층들, 중하류층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나눠주고 거기에 더 나가서 쿠바도 지원해주고 중남미의 좌파 성향, 진보 성향,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들한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차베스가. 그러니까 특히 쿠바와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쿠바한테 석유를 주고 쿠바는 옛날 의료, 교육, 의사를 줬죠. 의사를 줘갖고서 서로 교환하고 특히 또 쿠바의 정평 높은 보안 인력들, 방첩 부대 요원들 많이 보내갖고서 이 정권을 지켜준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가시 같은데 결국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은 차베스 정권을 갖다가 어떻게 엎어버리려고 계속 경제 제재하고 그러지 않나요? 경제 제재는 약간 좀 늦게 시작됐었는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한번 벌써 쿠데타가 났었죠. 차베스를 엎으려고. 쿠데타가 나서 군부가 쿠데타가 났는데 그래서 차베스가 47시간 동안 연금이 된 상태에서 거의 정권이 넘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차베스를 지지하는 중하류층 빈민층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쿠데타를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차베스가 복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차베스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차베스는 반미 사회주의를 더 세게 노선을 더 세게 밀고 나간 거죠. 그리고 석유값이 그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가다가 차베스가 암으로 2013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med선을 하면서 계속 미국과 서방은 차베스의 선거 4선 5선까지 했었는데 선거가 부정선거다 그랬는데 그 증거는 없고요. 특히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든 카터 센터는 이 독립적으로 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선거를 갖다 참관하고서 감시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상당히 공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차베스가 다 당선된 거다. 이렇게 다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베스 정당성이 있은 거죠. 하여튼 집권의 정당성. 차베스 때까지는. 그리고 근데 2013년 차베스가 갑자기 암으로 죽고 나서 그 후계자 니콜라 마두로스가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부잡힌. 그렇죠. 마두로스가 들어왔는데 마두로스는 운전사 출신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선동 능력이 좋고 마두로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상당히 마두로 정권이 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석유값이 떨어져가지고서 게다가 2005년 차베스 집권 시기인 2005년부터 미국이 그때부터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그 경제 제재가 갈수록 계속 강화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역시도 그 차베스의 후광을 받아갖고서 선거에서 2015년 의회 선거 때까지는 큰 지장 없이 선거에서 낙승하고 의회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계속 물론 저쪽에선 친미 우파적인 베네수엘의 친미 우파 세력들이나 미국 등 서방들은 계속 부정선거로 주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터 센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이걸 계속 컨펌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가 훌륭하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베스 지지자들이 인구의 한 70% 되는 혜택을 받던 중하류층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차베스와
그 후계자 마두로를 지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갈수록 석유값도 떨어지고 미국의 제재도 강화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서 재정이 없는 거죠. 재정이 없어지니까는 이제 드디어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5년 12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차베스 이후에 15년 선거 때. 그래서 마두로의 집권 여당은 한 3분의 1로 의석이 줄어들고 야권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선거를 갖다 근데 마두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고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도저히 마두로가 근데 선거에 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2년 뒤에 2017년에 꼼수를 하나 냈습니다. 즉 기존의 선거를 해체시켜버리 헌법을 다시 만들면서 재헌의회를 소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재헌의회를 한다 그러면서 다시 선거를 치른 거죠. 의회를. 이 선거에 야권 그러면서 다시 지방선거까지 다 합쳐서 같이 선거를 치러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선거 때는 야당이 반발하면서 선거 보이콧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으니까 2017년 선거 때 이기고 그리고 2019년 대선을 또 치렀는데 대선의 조건이 그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선거도 무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아니 2024년에 또 대선이 열렸는데 이 대선에서는 이제 야권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에드문드 곤살레스라는 사람 원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가 나오려 그랬는데 후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대리인으로서 에드문드 곤살레스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 선거에서 공식 선거 결과로는 마두로가 70% 정도로 득표해서 이긴 건데 야당은 아니다 우리가 70%를 이겼다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대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된 거죠. 근데 참 그 전에 또 그 앞에 그 일이 있습니다. 2019년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 선거가 무효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그 국회의장 하던 야권의 국회의장 하던 후안 과이도가 내가 이제부터 대통령이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2명인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결국 이것도 마두로 정권이 진압하고서 2020년 대선까지 온 거죠. 근데 2020 대선이 결정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고 사실 카터 센터도 이때는 그 선거가 약간은 좀 이상하다 하는 바람에 이 선거가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전혀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2020년 바이든 정권 때 마두로에 대해서 국내에서 마약 혐의와 총기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기소를 했다는 거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온 거죠. 본격화된 거죠. 근데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국 내에 있는 자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그것도 다른 나라의 사실 국민도 거기 들어가서 데려오기도 힘든데 그 범죄 인도 조약해서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네. 다른 나라에 있는 대통령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데려온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국민을 기소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그건 자기 해외에 남의 나라 영토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부터 계속 존 볼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저기 그때 또 마코 루비오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그때 상원이었는데 이 마두로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엎어버리자 이거 무조건 써서라도 엎어버리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일기 집권 때. 근데 결국 실행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2기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즉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세력권이다 이제 그걸 다시 공고하자 이른바 그 서방구 우선주의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노주의라고 그러는데 도널드 트럼프와 옛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거를 시사했던 몰로 독트린을 합쳐서 돈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베네수엘라를 갖다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서방구라는 거는 북남미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유럽이 거죠.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반미 국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침공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표면적으로는 마약을 내세웠는데 마약 범죄 혐의자로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석유 때문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석유 때문이죠. 다 크게는. 이제 네. 실제로 마약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물론 당연히 마약을 거래가 되고 마약을 재배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그 대표적인 마약 코카인의 대부분 시 원산지는 콜롬비아고 콜롬비아가 그렇죠. 멕시코를 통해서 다 수출되는 거고 네. 베네수엘라는 거의 거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니 이런 것들 역시도 100%가 멕시코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멕시코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멕시코 그런데 카라카스니까 아니지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문제는 사실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제 그 불법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불법 이민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베네수엘라 근데 미국에 또 직접적인 영향은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베네수엘라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옆에 콜롬비아니 주변 국가로 많이 갔고 미국까지 물론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몰려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불법 이민의 한 원인은 있는 베네수엘라 거죠.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 아닙니까? 아, 인플레가 뭐 2019년 이후로 40만 불의 인플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어마어마한 네, 거의 견디기 힘든 수준. 그렇습니다. 네.